누구는 집이 있어도 잘만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안 된다는 걸까?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봐도 사람마다 계산이 다르다는 말뿐인데 대체 그놈의 계산법이 뭡니까? 오늘도 기초연금 때문에 속이 타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기초연금 65세 되면 국가가 주는 당연한 용돈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고시 공부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나랑 비슷한 아파트 살고 비슷한 차 타고 다니는 친구는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아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외식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신청하러 갔더니 기준이 넘어서 안 됩니다라는 차가운 대답만 듣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서 돈 좀 모아둔 게 죄인가?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고 아끼고 아껴서 예금 좀 묻어둔 게 잘못인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초연금은 운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너무 부자라서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재산을 계산하는 비밀 공식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식한테 미리 줘야 하나? 오래된 대형차 한 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나? 배우자 명의로 된 보험도 다 들여다본다는데 정말일까?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내 통장 잔액, 예전에 묻어둔 쌈짓돈,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했던 숫자들을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 불안함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명확한 숫자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조용히 챙겨받고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는지도 모른 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평생에 걸쳐 수천만 원, 부부라면 1억 원 가까이 되는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이걸 잘 몰라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행정 용어 다 걷어내고 딱 3가지만 알면 끝나는 2026년 최신 기준을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많은 분이 이건 소득이 아니겠지라고 착각했다가 뒤통수 맞는 이자, 소득과 고급차의 진짜 기준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30만 원, 40만 원이 들어올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나는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기 전에 오늘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진짜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여러분이 평생 아끼고 모아온 현금입니다.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은퇴해서 월급이 한 푼도 없어. 통장에 든 돈은 내 노후 자금이지 소득이 아니잖아. 그러니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겠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착각이자 가장 많은 분이 뒤통수를 맞는 지점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통장 잔액을 그냥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돈을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일을 안 해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당신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월급쟁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 생돈이 월급으로 둔갑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연 4%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1. 정부의 비밀 계산기 내 돈을 12달로 나눠보자. 정부의 계산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든 돈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정부는 이 돈을 굴리면 1년에 4% 수익은 나오겠네? 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억의 4%는 400만 원이지?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3만 원이네. 그럼 당신은 매달 33만 원씩 버는 사람이야. 어떠세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아끼고 아껴둔 1억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33만 원을 버는 소닥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기회, 2천만 원의 방패.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있습니다. 정부가 아주 야박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먹고 살 비상금은 있어야지라며 딱 한 번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이걸 바로 금융재산 공제라고 부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바로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시든 부부가 같이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가구당 딱 한 번 전체 예금에서 2천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아까 1억 원을 다시 계산해 볼까요? 1억에서 비상금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남은 돈은 8천만 원이죠. 이 8천만 원의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결과는 매달 약 26만 원입니다. 결국 통장에 1억이 있으면 기초연금 계산기 안에서는 매달 26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3억이 있다면 약 93만 원 소득자가 됩니다. 이미 웬만한 국민연금보다 많은 금액이 내 가짜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3. 부부라면 내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합산입니다. 우리 남편은 돈이 좀 있지만 제 통장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 저만 신청하면 되겠죠?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형편이 아니라 가구의 형편을 봅니다. 여러분이 신청서를 내는 순간 정부는 배우자 통장까지 이잡듯 뒤집니다. 남편 통장에 1억, 아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면 정부는 이걸 그냥 우리 집 돈 1억 5천만 원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한 번 2천만 원을 뺍니다. 부부 각각 2천만 원씩 빼주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일장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이 정부 계산기 안에서는 연금을 가로막는 가짜 월급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돈을 다 써버리라는 거냐? 아니면 다 현금으로 찾아서 장판 밑에 깔아두라는 거냐? 화가 나시겠지만 규칙을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오늘 일장에서 배운 건 아주 기초적인 원금 계산법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붙는 그 작은 이자가 여러분을 또 한 번 배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원금에서 한 번 연금을 깎았는데 거기서 나온 이자로 연금을 또 깎는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제2장에서는 여러분의 통장을 2번 울리는 이자의 습격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여러분의 통장 원금이 어떻게 가짜 월급으로 변하는지 확인하셨죠? 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하실 텐데 죄송하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뒤통수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기초연금 상담을 받고 나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아니, 내 돈 1억 원을 이미 소득으로 계산해 놓고 거기서 나온 이자를 또 소득으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중과세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원금은 재산으로 보고 소득으로 환산하지만 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실제 소득으로 보고 또 한 번 계산에 집어넣습니다. 한 놈을 2번 때리는 격이죠. 오늘은 이 이자의 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자, 공제의 한 줄기 빛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이자의 배신. 내 이자는 다시 저축했는데 왜 소득인가요? 우리가 보통 정기예금을 들면 이자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1억만 넣어놔도 1년에 수백만 원씩 이자가 붙죠. 이 돈을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었든 아니면 다시 그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든 국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당신 통장에 이자라는 이름의 현금이 꽂히지 않았나? 그럼 그건 당신의 소득이다. 여기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1억 원 원금에 대해서 아까
약 26만 원의 가상소득이 잡혔었죠? 그런데 거기서 연 4% 이자가 나와서 4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내 실제 월급에 또 추가됩니다. 결국 내 통장에 있는 돈 1억 원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원금 때문에 한 번 깎이고 이자 때문에 또 한 번 깎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비밀병기월 4만 원의 방패. 자, 너무 화만 내지 마세요. 정부도 양심은 조금 있습니다. 모든 이자를 다 소득으로 잡으면 대한민국에 기초연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마련해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자 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 바로 매달 4만 원입니다. 1년으로 치면 48만 원이죠. 쉽게 말해 내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가 한 달에 4만 원 이하라면 정부는 그 정도는 용돈으로 써라며 소득 계산해서 빼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 금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연 4% 예금에 넣어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이자는 40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3만 원이죠. 여기서 정부가 빼주는 4만 원을 뺍니다. 그럼 얼마가 남나요? 29만 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가진 분은 아까 1장에서 계산한 원금 환산소득 26만 원에다가 이자, 소득 29만 원이 더해져서 총 55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되는 겁니다. 1억 원 하나 들고 있을 뿐인데 국가 계산기 안에서는 매달 55만 원씩 버는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분이 나는 월급이 한 푼도 없는데 왜 탈락했냐고 묻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3. 고금리 예금의 함정 이자 몇 푼 더 받으려다 연금 날아갑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처럼 금리가 높을 때 정기예금 갈아타기 하신 분들 많으시죠? 0.5%라도 더 주는 곳으로 가야지 하며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연금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몇십만 원 더 받으려고 금리 높은 상품에 가입했다가 그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돈 1만 원이라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30만 원 전체가 날아가거나 큰 금액이 감액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죠. 이자 50만 원 더 받으려다 연금 360만 원을 날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시니어들은 무조건 금리 높은 곳만 찾지 않습니다. 내 이자, 소득이 연간 48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넘는다면 그게 내 연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4. 만기일에 저주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 조심하세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정기예금은 보통 만기 때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오죠? 1억 원 예금의 1년치 이자 400만 원이 만기일에 내 통장에 꽂히는 순간 그 달의 소득은 폭발합니다. 물론 정부는 이 이자를 12개월로 나눠서 반영하긴 하지만 재산조사 시점에 이 이자가 통장 잔액으로 합산되어 버리면 원금 계산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불장사가 생깁니다. 특히 부부 가구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예금 만기일이 겹치거나 큰 금액이 한 번에 이동하면 소득 인정액이 널뛰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되냐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이자 반영 시점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겁니다. 5. 이 장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는 그 기분 좋은 이자, 문자,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와, 이번 달에 이자 30만 원 들어왔네.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30만 원 중에서 4만 원 빼고 26만 원이 내 연금을 깎으러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재산을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원금으로 한 번 거르고 이자로 또 한 번 거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이자도 소득이고 원금도 재산이면 차라리 이 돈을 자식들한테 미리 줘버리거나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하면 되지 않나?
네, 아주 날카로운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그렇게 실행에 옮기시죠.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3장에서는 여러분이 돈을 빼거나 자식에게 옮겼을 때 정부가 어떤 귀신 같은 방법으로 그 돈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돈을 뺐는데도 왜 여전히 내 재산으로 잡히는지 그 충격적인 기타 증여재산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실 생각이라면 3장을 듣기 전까진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자, 1장과 2장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 돈 가지고 있으면 원금의 이자까지 털어가니 차라리 신청하기 전에 자식한테 다 줘버리거나 현금으로 뽑아버리면 되겠네. 여러분, 머리 회전이 참 빠르십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은행 창구에 어르신들이 줄을 섭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씩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 계좌로 돈을 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주민센터에 가시죠. 내 통장 봐라. 이제 텅텅 비었다. 나 가난하니까 연금 달라.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어르신, 돈은 빼셨지만 그 돈은 여전히 어르신 재산입니다. 아니, 내 손을 떠난 돈이고 내 눈앞에 없는 돈인데 왜 내 재산이라는 걸까요? 오늘 제3장에서는 정부가 파놓은 가장 무서운 함정, 기타 증여재산과 고급 자동차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정부의 귀신 같은 눈 당신이 뺀 돈,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국가는 여러분의 최근 몇 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이잡듯 뒤집니다. 갑자기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럼 반드시 묻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쓰셨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증빙을 못하면 국가는 그 돈을 기타 증여재산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여러분의 재산 목록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니, 자식 결혼시킬 때 보탰어요. 애들 전세 자금 줬어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식에게 준 건 말 그대로 증여입니다. 증여는 재산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연금을 받기 위해 잠시 맡겨둔 돈으로 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이름표가 언제 사라지느냐입니다. 한번 증여로 잡힌 돈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달 아주 조금씩 정부가 정한 생활비만큼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줬다면 수년 동안은 여러분의 통장에 1억 원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치고 연금을 계산합니다. 돈은 자식이 쓰고 연금은 부모가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증여세 다 냈으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세청 세금과 기초연금 계산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세금을 냈어도 연금 계산기 안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돈입니다. 2. 현금 인출의 함정 장판 밑에 숨겨도 다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머리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좌이체 하니까 걸리지. 내가 현금으로 몽땅 찾아서 집에 숨겨두면 모를 거야.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의 집안까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나간 기록은 봅니다.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나중에 조사관이 묻습니다. 이 돈 어디 갔나요? 아, 내가 생활비로 다 썼어요. 라고 답하시겠죠? 하지만 국가는 상식적인 생활비만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씩 썼다는 건 이해해 주지만 하룻밤 사이에 5천만 원을 썼다는 건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병원비 영수증, 채무 변제 확인서 등가 없는 큰 돈은 그냥 여러분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장판 밑에 숨겨둔 돈이 여러분의 연금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는 겁니다. 3. 자동차의 습격차 한 대 때문에 연금이 0원이 된다? 현금만큼이나 억울한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왕년에 내가 이 정도는 탔지 하시며 배기량 큰 대형 세단이나 SUV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자녀들이 타던 좋은 차를 물려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재산이 아니라 100% 소득으로 변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딱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세요. 3,000cc 그리고 4천만 원.
내 차가 3000cc 이상 대형차다? 혹은 내 차 가격 시세가 아닌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정부는 그 차 가격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효도한다고 사준 4,500만 원짜리 최신형 SUV를 타고 계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을 매달 4,500만 원을 버는 재벌로 취급합니다. 1억 원 연봉자보다 더 부자로 보는 거죠. 결과는 당연히 탈락입니다. 아니, 차가 굴러가 봐야 똥값이지. 이게 어떻게 월급이냐? 라고 화를 내셔도 소용없습니다. 기초연금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으시려는 분들은 배기량 3000cc 미만, 가격 4천만 원 미만의 일반 차량으로 관리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다행히 10년이 넘은 낡은 차는 재산 계산에서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새 차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4. 자녀의 집에서 공짜로 산 죄? 무료 임차 소득. 마지막으로 집 문제입니다. 나는 4명의 집도 없고 자식 아파트에 같이 산다. 그러니 나는 완전 무소득자 아니냐?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사는 집이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약 9억 10억을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거기서 공짜로 사는 여러분에게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비싼 집에 공짜로 사니까 당신은 월세를 아끼고 있는 거다. 그 아낀 월세만큼을 당신의 소득으로 치겠다. 는 논리입니다. 자식 집에 사는 것뿐인데 매달 수십만 원의 가상 월급이 내 소득 인정액에 합산됩니다. 효도받는 줄 알았는데 그 효도가 내 연금을 깎아먹는 결과가 되는 거죠. 5. 3장을 마무리하며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떠십니까? 3장까지 들으시니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돈을 줘도 안 돼, 현금을 찾아도 안 돼, 좋은 차 타도 안 돼, 자식 집에 살아도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준을 몰랐을 때 당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기준을 미리 알고 1년 전, 2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분들은 당당하게 연금을 받아가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는 영감님이 혹은 우리 할멈이 내 연금을 가로막는 최후의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서는 왜 배우자 때문에 내가 탈락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연금을 깎는지 부부 가구에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본문 제사장 부부의 굴레 마이너스 각자 관리하는데 왜 묵나요? 피할 수 없는 합산의 법칙 파트입니다. 시니어 부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갈등과 감액 규칙을 약 2,500자 분량으로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본문 제사장 부부의 굴레 평생 따로 관리했는데 연금 앞에서만 경제 공동체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내 재산은 이 정도니까 관리하면 되겠네라고 안심하셨던 분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연금을 지켜줄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발목을 잡을 복병일까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조건이 다 맞는데 배우자 재산 때문에 떨어졌다. 평생 내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이라며 각자 주머니 차고 사셨던 분들께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리죠.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 안에서는 여러분과 배우자는 뗄 수 없는 샴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제사장에서는 왜 배우자 때문에 내 연금이 날아가는지,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발생하는 얄미운 감액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가구 합산의 원칙. 배우자가 신청 안 해도 나이는 안 됐어도 다 봅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63세라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65세인 저만 신청하면 제 재산만 보겠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봅니다.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어도, 배우자가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도, 심지어 배우자가 나는 연금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재산은 보지 말아라고 거부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라면 국가는 무조건 두 사람의 주머니를 하나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생깁니다.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서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을 받을 줄 알고 신청했는데 남편 명의의 땅이 조금 있거나 남편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있다면 아내는 신청서만 냈을 뿐인데 남편 재산 때문에 부자로 분류되어 탈락합니다. 이게 바로 가구 합산의 원칙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각자 관리하는데요? 는 정부에 통하지 않는 변명.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경제권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각자 연금 받고 각자 예금 굴립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조사관 앞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보험 해약 환급금, 배우자가 타는 중고차, 배우자가 몰래 묻어둔 쌈짓돈 예금. 이 모든 것이 국세청과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신청서에 사인하는 순간 정부는 두 사람의 모든 경제적 실체를 한 장의 보고서로 만듭니다. 나는 남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말은 행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부부감액의 함정 둘이 받으면 20%를 떼간다고요?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모두 기준에 합격해서 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제 우리 부부 합쳐서 60만 원 넘게 받겠네. 라며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첫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금액이 생각보다 적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부부감액 20% 제도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보다 둘이 같이 사는 사람이 생활비가 덜 들지 않느냐? 집세도 같이 내고 밥도 같이 먹으니 한 사람당 주는 연금에서 20%씩 깎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단독 가구가 33만 원을 받는다면 부부는 각각 33만 원씩 66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를 뺀 약 26만 원씩 둘이 합쳐 52만 원 정도만 줍니다. 둘이 같이 사니까 좀 덜 줘도 된다는 건데 시니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얄미운 규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혼자 받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나이가 되어 같이 받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 액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나라가 내 돈을 뺏어갔다며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다 부부감액 때문입니다. 4. 배우자 때문에 발생하는 줬다 뺏는 연금 연계감액. 하나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을 깎아서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안 받더라도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높으면 내가 받을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부부의 공동 성적표인 셈입니다. 5. 사장을 마무리하며 부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장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왜 기초연금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내 통장만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옆에 배우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있는 차, 그리고 내가 예전에 자식에게 준 돈까지.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여러분의 연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에 준비된 시니어입니다. 대부분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포기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어디서 내 돈이 새고 있는지를 아셨으니까요. 자, 이제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1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의 통장과 재산이 기초연금이라는 이름 앞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가세요. 첫째, 내 현금은 공제액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4%의 소득으로 환산된다. 둘째, 통장에 붙는 이자는 월 4만 원을 넘는 순간 내 월급에 합산되어 이중으로 연금을 깎는다. 셋째, 자녀에게 보낸 돈이나 고급 자동차는 신청 시점에 없어도 여전히 내 재산으로 잡힌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바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 적어보세요. 부부의 모든 계좌 잔액 합산하기 내 것만 보지 말고 배우자 것까지 다 더해서 2천만 원을 빼보세요. 은행 만기 이자, 날짜 확인하기 1년에 받는 이자가 48만 원을 훌쩍 넘지는 않는지, 만기가 신청 시점과 겹치지는 않는지 보세요. 차량 배기량 확인하기 내 차가 3000cc 이상인지 아니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최근 5년간 큰돈의 흐름 파악하기 자녀에게 증여했거나 증빙 없이 인출한 돈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됐으니 나라가 알아서 주겠지라고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참 불친절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처럼 숫자를 이해하고 기준을 확인하는 분들에게는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효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은 어렵고 가슴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대비하는 것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재산이 이 정도인데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구체적인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에 잊고 있던 연금을 찾아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당당한 노후를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